텅 빈 오후 박은혜 여사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 위를 더듬었다. 해묵은 먼지처럼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 아래 회색빛 도시 풍경만이 스산하게 펼쳐져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출가한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적막함이 감도는 집 안에서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창틀에 놓인 작은 동양란 화분과 가끔 새벽녘에 끄적이는 시 몇 줄뿐이었다. 인생이란 원래 이리도 쓸쓸한 것이었나. 삶의 황혼역에선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오랜 동무 김씨 할멈이 요즘 늙은이들도 이런 거 한다더라. 심심풀이로 괜찮아라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늘봄마당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었다. 시나 그림, 화초 가꾸기 같은 소소한 취미를 공유하고 댓글로 서로 안부를 묻는 노년층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했다. 은혜 씨는 선뜻 내키지 않았다. 이런 신문물은 왠지 낯설고 두려웠다.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 남들에게 뒤처져 보일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시간의 무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결국 주말에 집에 들른 딸 수연에게 조심스레 앱 설치를 부탁했다. 수연은 어머, 우리 엄마도 이제 인싸 다 되셨네라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려나 하는 살짝의 무관심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은혜 씨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수연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용법을 익혔다. 며칠 뒤 그녀는 밤새 고심하여 다듬은 시 한 편과 정성껏 물을 주어 윤기가 흐르는 난초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늘 봄마당에 올렸다. 제목은 가을밤, 외로운 달빛 아래 홀로 핀 난초 한 송이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젊은 시절 첫사랑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준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그녀의 시에 마음을 울리는 글입니다. 선생님의 시에서 깊은 가을의 정취와 삶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외람되지만 저 역시 타향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었다. 은혜 씨의 심장이 오랜만에 따스한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댓글 아래에는 준의 프로필 사진이 작게 떠 있었다.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띤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은혜 씨는 용기를 내어 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자신은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화가이며 주로 동양적인 정서를 담은 추상화를 그린다고 했다. 타국에서의 외로운 예술 활동 중에 우연히 은혜 씨의 시를 보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도 덧붙였다. 그의 메시지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준은 자신의 작업실 풍경과 시카고의 아름다운 사계절, 그리고 예술가로서 겪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혜 씨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젊은 날의 추억,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상의 소통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어색함보다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편안함과 설렘이 더 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준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준은 은혜 씨의 시를 극찬하며 선생님의 감성은 메마른 제 영혼의 담비와 같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언어를 대신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라거나 은혜 씨와 대화하는 시간은 제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고독한 이국 생활에 큰 위안이 됩니다와 같은 말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때로는 시카고의 유명 미술관 사진이나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풍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은혜 씨가 평소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이나 슈베르트의 가곡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은혜 씨는 그를 영혼의 벗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따뜻한 관심과 칭찬은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딸 수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늘 우울하고 말수가 적던 어머니가 부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잔잔한 미소를 짓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혹시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농담처럼 던진 수연의 물음에 은혜 씨는 얘는 늙은이가 무슨 주책이니. 그냥 볼 게 좀 있어서 그런다라며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어머니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러워진 모습에 수연은 왠지 모를 찜찜함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은혜 씨와 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일상의 소소한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침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은혜 씨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담은 작은 그림인데 국제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겨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통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그의 말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은근한 도움 요청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은혜 씨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곧 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는 선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통관비 일부라도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는지요? 그림만 찾으면 바로 보내드리고 빌린 돈도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갚겠습니다. 은혜 씨에게만큼은 이런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 씨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준의 간곡한 부탁과 그의 진심으로 보이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평생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거의 없던 그녀였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준의 다급했던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떠올리며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녀는 준에게 방금 보냈어요. 부디 잘 해결되어서 그림 빨리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준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은혜 씨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찾는 대로 가장 먼저 은혜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감격에 찬 답장을 보내왔다. 그 답장을 읽으며 은혜 씨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그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슴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준은 이번에는 자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며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긴급하게 연락해왔다. 정말 면목 없지만 은혜 씨 외에는 타국에서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절박하게 들렸고 중간중간 가쁜 숨소리와 기침소리가 섞여 나와 은혜 씨의 마음을 더욱 졸이게 만들었다. 은혜 씨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 중 일부를 꺼내 또다시 송금했다. 그 후로도 준의 다급한 요청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었다. 갑자기 한국에 계신 노모가 위독해져 급히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거나 유망한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아주 조금 부족하다거나 심지어는 은혜 씨를 만나러 한국에 오려는데 비행기 표값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요구하는 금액은 매번 조금씩 커졌고 상황은 항상 더욱 긴급하고 절박했다. 은혜 씨는 이제 남편의 유산은커녕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까지 축내고 있었다.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준의 애절한 목소리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은혜 씨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에 매번 마음이 약해졌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터라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다는 오기도 생겼다.
여기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거두면 지금까지 보낸 돈을 모두 날리는 건 아닐까? 어쩌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모든 게 잘 해결되고 그 사람도 내 곁으로 올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합리화하며 위태로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때로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다가도 준의 다정한 메시지 한 통이면 그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준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수연은 어머니의 행동에서 점점 더 큰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어머니가 최근 들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달란 요청을 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거나 초조해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우연히 어머니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더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과 체념, 그리고 깊은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 수연은 집 근처 은행 ATM 기기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송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대출 안내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엄마, 도대체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자꾸 어디다 그렇게 큰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협박이라도 당하시는 거예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은혜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당황하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다.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내가 조금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런다.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수연은 어머니의 어색한 변명이 전혀 석연치 않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죄책감을 무릅쓰고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늘봄마당이라는 낯선 앱을 실행하여 준이라는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순간 수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온갖 감언이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금전 요구, 그리고 거기에 속절없이 응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준이라는 남자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감성적인 말로 환심을 산 뒤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분노와 공포로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피던 그녀의 눈에 준이 보냈던 풍경 사진들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준의 프로필 사진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하면서도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연은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준의 프로필 사진을 잘라내어 구글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렸다. 몇 초 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준의 사진은 해외의 한 패션 잡지에 실렸던 이름 없는 중년 남성 모델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그림이라며 보냈던 풍경 사진들 역시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이나 여행 블로거의 게시물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이미지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살고 있다는 시카고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다. 세상에, 엄마가 이런 파렴치한 사기를 당하고 계셨던 거야.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흔들어 깨워 이 끔찍한 사실을 낱낱이 알리고 싶었지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수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최소한의 상처만 받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사기꾼에게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은혜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 대신 깊은 시름과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런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셨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더라면.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은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엄마, 어젯밤에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엄마 휴대폰 메시지를 좀 봤어요. 준이라는 분하고 계속 연락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혜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가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뒤져보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딸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를 들켰다는 불안감, 그리고 경계심이 잔뜩 묻어났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분이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밤새 인터넷에서 그 사람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수연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정리한 자료들을 어머니 앞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의 원본, 가짜로 드러난 그의 이야기들, 심지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사기를 친 유사 사례 기사들까지. 은혜 씨는 처음에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정했다. 아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니? 네가 뭘 알아서. 그녀는 딸이 내미는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며 소리쳤다. 준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한없는 따뜻함과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거짓일 리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느꼈던 가슴 벅찬 설렘과 깊은 위안은 분명 진짜였다고, 현실일 수 없다고 되뇌었다. 엄마,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이 사람은 엄마의 외로운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점점 더 높아졌다. 은혜 씨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딸이 들이대는 냉정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쌓아올린 모든 꿈과 희망이 한꺼번에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보처럼 속았다는 참담한 사실을,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과 자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다.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 듣기 싫어. 은혜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수연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받은 듯한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은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저 사기꾼의 마수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그날 오후 은혜 씨의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준이었다.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은혜 씨를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비행기표와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혜 씨 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고 그 간절함 속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교묘한 압박감과 계산된 연기가 숨겨져 있었다. 은혜 씨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아침에 딸 수연이 했던 말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어쩌면 수연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인터넷 정보라는 게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라면?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의 마지막 희망마저 외면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영원히 나를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
그녀는 마지막 남은 퇴직금 통장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다. 얼마나 더 필요하신 건데요?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은혜 씨에게 주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불렀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은혜 씨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을 느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수연이 마치 폭풍처럼 뛰어들어왔다. 수연은 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평소 조용하던 수연의 입에서 날카롭고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전화기 너머의 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한 듯 침묵했지만 이내 특유의 능글맞고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따님, 저는 그저 은혜 씨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주는... 닥쳐. 당신 같은 파렴치한 사기꾼한테 우리 엄마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미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 전화 끊고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 모아둔 준의 사기 행각 증거들을 쉴 새 없이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것임은 물론 그가 내세웠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 심지어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외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거침없이 폭로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듯한 짧은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후 주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 하는 단절된 통화음만이 방 안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갈랐다. 은혜 씨는 멍하니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 모든 급박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 수연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말을 통해 그리고 전화기 너머 준의 비겁한 침묵과 도피를 통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기만해왔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온몸의 힘이 사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무력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자신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달콤한 말들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그렸던 아름다운 미래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진 신기루였다는 잔인한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다 끝났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은혜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렸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한없이 서럽게 울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молча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의 말도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에 제대로 가닿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은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웠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방 안에서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준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 그의 다정하고 감미로웠던 목소리,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헛된 꿈과 공허한 약속들을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끝없이 되감아 보았다. 그 모든 것이 한낱 연극이었고 정교하게 짜인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무시했던 수많은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며 냉정한 현실의 퍼즐처럼 정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과 영상통화를 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까? 왜 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은 가끔씩 앞뒤가 맞지 않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을까?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새벽 옆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과의 대화창을 열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힘겹게 입력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물론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봄마당 앱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고 준의 전화번호 역시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허전했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 아주 미미하게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은혜 씨는 마치 세상과 단절이라도 한 듯 자신의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끔찍했던 기억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걱정되어 결국 다니던 직장에 며칠간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다. 섣부른 위로나 어설픈 충고는 오히려 어머니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다. 때로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수연은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모처럼 반에 느껴보는 따스한 햇살과 코끝을 간지럽히는 싱그러운 꽃 내음이 은혜 씨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두드리는 듯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중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세상에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엄마 곁에는 언제나 엄마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제가 있잖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를 응원하고 계실 거고요. 엄마를 아끼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수연의 말에 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른 눈가에 다시금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늙은이가 주책 없이 헛된 꿈이나 꾸고 있었으니. 깊은 자책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는 어머니에게 수연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결코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엄마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거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엄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 그 사기꾼이니까요. 수연은 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기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담당 경찰관은 은혜 씨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청하며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러한 종류의 온라인 로맨스 스캠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은혜 씨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은혜 씨의 깊은 마음의 상처는 아주 더디게,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아물어갔다. 여전히 밤이면 준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 때도 있었고 문득 밀려드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배신감에 남몰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딸 수연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지지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 수연은 이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운영하는 시 창작 교실 안내문을 발견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엄마 평소에 시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훨씬 좋으실 거예요. 은혜 씨는 딸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준에게 당했던 끔찍한 경험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와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금 고개를 드는 창작에 대한 작은 열망에 힘입어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시창작 교실 첫날, 은혜 씨는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관 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이미 그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노인 대여섯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따뜻한 녹차 한 잔과 함께 시작된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다. 서로 돌아가며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하고 그 시에 대한 감상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는 동안 은혜 씨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순수한 창작의 기쁨과 진심 어린 소통의 즐거움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준과 같은 교묘한 속임수도 계산된 가식적인 친절도 없었다. 오직 진솔한 마음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서툴고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아 써내려간 새로운 시 한 편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시의 제목은 다시 봄이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움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따뜻한 오후였다. 파렴치한 사기꾼 주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외롭고 순진한 영혼을 찾아 교활한 거미줄을 치며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박은혜 여사는 더 이상 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나약한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픈 상처를 통해 세상의 이면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졌다. 진정한 소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된 관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금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그 남은 삶 속에는 아직 그녀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눈부신 봄날들이 찬란하게 빛나며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처럼 그녀의 얼굴에도 어느새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미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텅 빈 오후, 박은혜 여사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 위를 더듬었다. 해묵은 먼지처럼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 아래 회색빛 도시 풍경만이 스산하게 펼쳐져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출가한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적막함이 감도는 집안에서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창틀에 놓인 작은 동양난 화분과 가끔 새벽녘에 끄적이는 시 몇 줄뿐이었다. 인생이란 원래 이리도 쓸쓸한 것이었나. 삶의 황혼역에선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오랜 동무 김씨 할멈이 요즘 늙은이들도 이런 거 한다더라. 심심풀이로 괜찮아라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늘 봄마당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었다. 시나 그림, 화초 가꾸기 같은 소소한 취미를 공유하고 댓글로 서로 안부를 묻는 노년층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했다. 은혜 씨는 선뜻 내키지 않았다. 이런 신문물은 왠지 낯설고 두려웠다.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 남들에게 뒤처져 보일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시간의 무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결국 주말에 집에 들른 딸 수연에게 조심스레 앱 설치를 부탁했다. 수연은 어머, 우리 엄마도 이제 인싸 다 되셨네 라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려나 하는 살짝의 무관심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은혜 씨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수연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용법을 익혔다. 며칠 뒤 그녀는 밤새 고심하여 다듬은 시 한 편과 정성껏 물을 주어 윤기가 흐르는 난초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늘 봄마당에 올렸다. 제목은 가을밤 외로운 달빛 아래 홀로 핀 난초 한 송이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젊은 시절 첫사랑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준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그녀의 시에 마음을 울리는 글입니다. 선생님의 시에서 깊은 가을의 정취와 삶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외람되지만 저 역시 타향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었다. 은혜 씨의 심장이 오랜만에 따스한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댓글 아래에는 준의 프로필 사진이 작게 떠 있었다.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띤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은혜 씨는 용기를 내어 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자신은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화가이며 주로 동양적인 정서를 담은 추상화를 그린다고 했다. 타국에서의 외로운 예술 활동 중에 우연히 은혜 씨의 시를 보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도 덧붙였다. 그의 메시지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준은 자신의 작업실 풍경과 시카고의 아름다운 사계절, 그리고 예술가로서 겪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혜 씨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젊은 날의 추억,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상의 소통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어색함보다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편안함과 설렘이 더 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준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준은 은혜 씨의 시를 극찬하며 선생님의 감성은 메마른 제 영혼의 담비와 같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언어를 대신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거나 은혜 씨와 대화하는 시간은 제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고독한 이국 생활에 큰 위안이 됩니다와 같은 말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때로는 시카고의 유명 미술관 사진이나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풍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은혜 씨가 평소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이나 슈베르트의 가곡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은혜 씨는 그를 영혼의 벗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따뜻한 관심과 칭찬은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딸 수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늘 우울하고 말수가 적던 어머니가 부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잔잔한 미소를 짓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혹시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농담처럼 던진 수연의 물음에 은혜 씨는 얘는 늙은이가 무슨 주책이니 그냥 볼 게 좀 있어서 그런다라며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어머니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러워진 모습의 수연은 왠지 모를 찜찜함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은혜 씨와 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일상의 소소한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침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은혜 씨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담은 작은 그림인데 국제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겨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통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그의 말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은근한 도움 요청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은혜 씨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곧 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는 선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통관비 일부라도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는지요? 그림만 찾으면 바로 보내드리고 빌린 돈도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갚겠습니다. 은혜 씨에게만큼은 이런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 씨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준의 간곡한 부탁과 그의 진심으로 보이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평생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던 그녀였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준의 다급했던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떠올리며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녀는 준에게 방금 보냈어요. 부디 잘 해결되어서 그림 빨리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준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은혜 씨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찾는 대로 가장 먼저 은혜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감격에 찬 답장을 보내왔다. 그 답장을 읽으며 은혜 씨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그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슴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Current 5억 전. Total Characters 이바크와 기분 68.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준은 이번에는 자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며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긴급하게 연락해왔다. 정말 면목 없지만 은혜 씨 외에는 타국에서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절박하게 들렸고 중간중간 가쁜 숨소리와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와 은혜 씨의 마음을 더욱 졸이게 만들었다. 은혜 씨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 중 일부를 꺼내 또다시 송금했다. 그 후로도 준의 다급한 요청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었다. 갑자기 한국에 계신 노모가 위독해져 급히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거나 유망한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아주 조금 부족하다거나 심지어는 은혜 씨를 만나러 한국에 오려는데 비행기 표값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요구하는 금액은 매번 조금씩 커졌고 상황은 항상 더욱 긴급하고 절박했다. 은혜 씨는 이제 남편의 유산은커녕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까지 축내고 있었다.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준의 애절한 목소리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은혜 씨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에 매번 마음이 약해졌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터라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다는 오기도 생겼다. 여기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거두면 지금까지 보낸 돈을 모두 날리는 건 아닐까? 어쩌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모든 게 잘 해결되고 그 사람도 내 곁으로 올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합리화하며 위태로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때로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다가도 준의 다정한 메시지 한 통이면 그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준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수연은 어머니의 행동에서 점점 더 큰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어머니가 최근 들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거나 초조해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우연히 어머니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더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과 체념, 그리고 깊은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 수연은 집 근처 은행 ATM 기기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송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대출 안내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엄마, 도대체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자꾸 어디다 그렇게 큰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협박이라도 당하시는 거예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은혜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당황하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다.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내가 조금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런다.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수연은 어머니의 어색한 변명이 전혀 석연치 않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죄책감을 무릅쓰고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늘 봄마당이라는 낯선 앱을 실행하여 준이라는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순간 수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온갖 감언이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금전 요구, 그리고 거기에 속절없이 응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준이라는 남자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감성적인 말로 환심을 산 뒤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분노와 공포로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피던 그녀의 눈에 준이 보냈던 풍경 사진들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준의 프로필 사진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하면서도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연은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준의 프로필 사진을 잘라내어 구글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렸다. 몇 초 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준의 사진은 해외의 한 패션 잡지에 실렸던 이름 없는 중년 남성 모델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그림이라며 보냈던 풍경 사진들 역시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이나 여행 블로거의 게시물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이미지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살고 있다는 시카고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다. 세상에, 엄마가 이런 파렴치한 사기를 당하고 계셨던 거야.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흔들어 깨워 이 끔찍한 사실을 낱낱이 알리고 싶었지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수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최소한의 상처만 받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사기꾼에게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은혜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 대신 깊은 시름과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런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셨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더라면.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은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엄마, 어젯밤에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엄마 휴대폰 메시지를 좀 봤어요. 준이라는 분하고 계속 연락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혜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네가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뒤져보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딸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를 들켰다는 불안감 그리고 경계심이 잔뜩 묻어났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분이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밤새 인터넷에서 그 사람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수연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정리한 자료들을 어머니 앞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의 원본, 가짜로 드러난 그의 이야기들, 심지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사기를 친 유사 사례 기사들까지. 은혜 씨는 처음에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정했다. 아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니? 네가 뭘 알아서. 그녀는 딸이 내미는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며 소리쳤다. 준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한없는 따뜻함과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거짓일 리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느꼈던 가슴 벅찬 설렘과 깊은 위안은 분명 진짜였다고, 현실일 수 없다고 되뇌었다. 엄마,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이 사람은 엄마의 외로운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절박함과 안타까움으로 점점 더 높아졌다. 은혜 씨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딸이 들이대는 냉정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쌓아올린 모든 꿈과 희망이 한꺼번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자신이 평생을 바보처럼 속았다는 참담한 사실을,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과 자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다.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 듣기 싫어. 은혜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수연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받은 듯한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은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저 사기꾼의 마수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그날 오후 은혜 씨의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준이었다.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은혜 씨를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비행기표와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혜 씨 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고 그 간절함 속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교묘한 압박감과 계산된 연기가 숨겨져 있었다. 은혜 씨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아침에 딸 수연이 했던 말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어쩌면 수연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인터넷 정보라는 게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라면?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의 마지막 희망마저 외면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영원히 나를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 그녀는 마지막 남은 퇴직금 통장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다. 얼마나 더 필요하신 건데요?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은혜 씨에게 주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불렀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은혜 씨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을 느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수연이 마치 폭풍처럼 뛰어들어왔다. 수연은 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평소 조용하던 수연의 입에서 날카롭고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전화기 너머의 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한 듯 침묵했지만 이내 특유의 능글맞고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아,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따님. 저는 그저 은혜 씨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주는. 닥쳐! 당신 같은 파렴치한 사기꾼한테 우리 엄마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미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 전화 끊고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 모아둔 준의 사기 행각 증거들을 쉴 새 없이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것임은 물론 그가 내세웠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 심지어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외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거침없이 폭로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듯한 짧은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후 준은 아무 말 없이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 하는 단절된 통화음만이 방 안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갈랐다.
은혜 씨는 멍하니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 모든 급박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 수연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말을 통해 그리고 전화기 너머 준의 비겁한 침묵과 도피를 통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기만해 왔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온몸의 힘이 사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무력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자신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달콤한 말들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그렸던 아름다운 미래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진 신기루였다는 잔인한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다 끝났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은혜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렸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한없이 서럽게 울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멀치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의 말도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에 제대로 가닿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은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웠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방 안에서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준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 그의 다정하고 감미로웠던 목소리,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헛된 꿈과 공허한 약속들을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끝없이 되감아 보았다. 그 모든 것이 한낱 연극이었고 정교하게 짜인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무시했던 수많은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며 냉정한 현실의 퍼즐처럼 정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과 영상통화를 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까? 왜 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은 가끔씩 앞뒤가 맞지 않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을까?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새벽 옆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과의 대화창을 열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힘겹게 입력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물론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봄마당 앱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고 준의 전화번호 역시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허전했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 아주 미미하게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은혜 씨는 마치 세상과 단절이라도 한 듯 자신의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끔찍했던 기억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걱정되어 결국 다니던 직장에 며칠간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다. 섣부른 위로나 어설픈 충고는 오히려 어머니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다. 때로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수연은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모처럼 반에 느껴보는 따스한 햇살과 코끝을 간지럽히는 싱그러운 꽃내음이 은혜 씨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두드리는 듯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중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세상에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엄마 곁에는 언제나 엄마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제가 있잖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를 응원하고 계실 거고요. 엄마를 아끼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수연의 말에 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른 눈가에 다시금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늙은이가 주책 없이 헛된 꿈이나 꾸고 있었으니. 깊은 자책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는 어머니에게 수연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결코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엄마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거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엄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 그 사기꾼이니까요. 수연은 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기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담당 경찰관은 은혜 씨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청하며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러한 종류의 온라인 로맨스 스캠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은혜 씨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은혜 씨의 깊은 마음의 상처는 아주 더디게,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아물어갔다. 여전히 밤이면 준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 때도 있었고 문득 밀려드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배신감에 남몰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딸 수연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지지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 수연은 이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운영하는 시 창작 교실 안내문을 발견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엄마 평소에 시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훨씬 좋으실 거예요. 은혜 씨는 딸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준에게 당했던 끔찍한 경험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와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다시금 고개를 드는 창작에 대한 작은 열망에 힘입어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시창작 교실 첫날, 은혜 씨는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관 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이미 그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노인 5-6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따뜻한 녹차 한 잔과 함께 시작된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다. 서로 돌아가며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하고 그 시에 대한 감상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는 동안 은혜 씨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순수한 창작의 기쁨과 진심 어린 소통의 즐거움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준과 같은 교묘한 속임수도 계산된 가식적인 친절도 없었다. 오직 진솔한 마음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서툴고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아 써내려간 새로운 시 한 편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시의 제목은 다시 봄이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움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따뜻한 오후였다. 파렴치한 사기꾼 준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외롭고 순진한 영혼을 찾아 교활한 거미줄을 치며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박은혜 여사는 더 이상 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나약한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픈 상처를 통해 세상의 이면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졌다. 진정한 소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된 관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금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그 남은 삶 속에는 아직 그녀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눈부신 봄날들이 찬란하게 빛나며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처럼 그녀의 얼굴에도 어느새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미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과도 같았다.